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긴급 요청. 2.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 3. 러시아는 왜 일본을 제거하고 한국을 선택했는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밥값과 기름값.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나 코인은 역대급 대폭락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실제로 마포대교 검색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마포대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다리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다른 한강 다리에 비해 더 많이 나오면서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이 붙었는데요. 실제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마포대교 순찰을 강화한다는 관할 경찰서의 메시지 내용도 공개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양의 돈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치솟아 버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리는 누구도 예상 못한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의 뇌관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일보 직전인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버리면서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식량 가격이 초급등해버렸고 이러한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대폭 늘어나 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과 같은 내구재 소비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가 주르륵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빠르게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장기화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장기전에 돌입했다며 푸틴이 실존적 위협을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온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는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한강을 건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대대급 병력을 거의 전멸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지도부에 대한 숙청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항공 사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8일 시베르스키도네츠강을 건너다가 73대의 탱크와 장갑차, 1,500명의 병력을 잃는 등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하 계획을 미리 간파한 우크라이나군이 곡사포 등으로 일제 포격을 퍼부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저조한 정과의 러시아군 지도부에 대한 숙청설까지 나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러시아군을 지휘하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재신임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러시아군 장성들은 푸틴이 저지른 일의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쟁 장기전이 확정됐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일대에서 퇴각했지만 도네츠크 방면의 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새로운 장기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러시아가 곧 중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믿기지 않는 한국의 성과에 그동안 고통받았던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러시아는 한국만 예외적 조치를 취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비호국으로 지정해 입국 제한은 물론이고 수출 제한 및 각종 제재를 시작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이러한 러시아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만 특별히 제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서 전날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제재 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경제조치로 독일, 영국, 미국 등
에너지, 가스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지만 우리 기업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 내용은 러시아 연방 구성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의 조직 우 개인에 대해 제재 대상과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제재 대상에게 러시아산 제품 의 원자재 수출이 금지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장기전에 돌입한 러시아가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북극과 인접한 러시아 섬 가운데 하나를 한국에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러시아 땅 일부를 팔고 비호국으로 포함시켰는데도 한국만 예외적으로 경제 제재를 모두 철회한 러시아. 주요 외신은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라며 한국이 최근 러시아를 설득해 잘하면 종전선언, 최소한 휴전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위해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해버렸고 미국과 중동국들도 탈러시아를 선택한 유럽국들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국가 파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할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G7이 러시아를 상대로 긴급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꾼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G7의 공동 발표에 중국도 러시아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G7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바꾸려 하는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뿐만 아니라 수년 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가 계속 이곳을 불법 점령하는 이상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최악의 경우 G7의 단체 군사 행동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완전히 무너져 내린 러시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러시아에서 시작한 라인브리지, 세계 최고의 쇄빙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러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새로운 신북극 항로를 개척해 러시아를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고 가뭄과 추위로 누구도 살 수 없는 러시아의 드넓은 땅에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최첨단 농업 기술을 적용해 러시아를 전 세계 최대의 식량 생산지로 러시아를 최강 부유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5G 기술과 첨단 농업 기술이 만나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베리아에서도 초대량 경작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의 한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 러시아를 글로벌 생산 허브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의 구브리지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자 전면 중단됐는데요. 무려 104년 만에 국가부도 위기를 앞둔 러시아가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 바로 한국의 구브리지 전략을 통해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의 최후 방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파트너국이다 보니 러시아가 한국과 손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러 경제 제재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 뒤 러시아가 최근 한국에만 특별 대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한국에 특별 대우를 하자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 통화에서는 놀랍게도 휴전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전 세계 여론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푸틴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며
한국이 이번 우크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막심 코지츠키 르비오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독재국가에 승리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겁니다. 한국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을 우크라이나가 닮아야 할 본보기로 삼고 싶다. 몇 년 전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다. 매우 발전하고 번영한 나라였다. 동시에 남북한이 70년 넘게 휴전 상태라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적과 붙어 있고 한국도 북한, 중국처럼 위험한 이웃과 마주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만큼 주변 상황이 어려웠지만 이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룬 나라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처럼 러시아가 시작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파괴된 국토를 재건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하듯이 러시아보다 발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완전한 승리다. 라고 말이죠.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실제 사격훈련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 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해리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사랑에서 출항해 어패류 100톤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P3 해상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일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의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업체들이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애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야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 대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월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 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 빛 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시계 외시계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나토, 가입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억 달러 가량의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런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끝장내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차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긍정적인 상황을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에센 제도킴, 우크라이나 넵대함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넵대함 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4월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도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넵대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 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 도시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에센 제독함 역시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던 함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수억 달러 규모의 방어 무기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 도시와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북부 키이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당 대회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노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 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약했다며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 중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 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기에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엄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니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가 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